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가 무서워. 나는 고양이 포비아, 공포증가 있다. 고양이만 보면 모골이 송연하고 어깨와 관자놀이 부분이 긴장되고 경직되곤 한다. 호흡이 가파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에 전학을 와서 동네에 있는 부산교육대학 부근에 살았다. 그곳은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오염된 폐수가 흘러가는 천변이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이 울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어느 날 새벽에 밖에 나가 보았다. 놀랍게도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던지. 그때부터 난 고양이만 보면 그 이상한 울음소리와 연관되어 소름이 쫙 끼치고 긴장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다 집 앞에서 새끼 고양이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술 기운에 한참 동안 새끼 고양이를 희롱하다 보니 고양이에 대한 긴장과 공포가 나도 모르게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존재이다. 어제는 우연히 공원에서 고양이를 만났다. 또다시 몸과 마음에서 예전과 같은 반응이 왔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면하자고 단단히 결심하고 고양이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러기를 30분쯤 하고 나니 서서히 몸의 긴장과 경직도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양이 1m 앞에 멈추어 섰다. 또 호흡이 가빠온다. 뒷골이 당긴다. 다시 일어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고양이 앞에 멈춰 섰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드디어 고양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고양이가 나를 바라본다. 또 심장이 움츠러든다. 별일 없어. 고양이가 그냥 나를 보고 있는 것뿐이야. 마음을 달랜다. 다시 일어선다. 또 쪼그려 앉는다.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선다. 순간 또 몸이 굳어온다. 고양이가 날 물끄러미 보더니 몇 발짝 옮겨 다시 앉는다. 다행이다. 나는 또 호흡을 가다듬고 고양이를 관찰한다. 그러기를 또 30여 분. 이제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호흡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 이제 고양이 공포증으로부터 해방된 것인가? 일어서서 공원을 거닌다. 다시 고양이 있는 곳이 가까워진다. 또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에 이상이 감지된다.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다시 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니 아직도 고양이는 제자리에 있다. 낮잠을 자고 싶은데 나에게 방해받아 귀찮은 듯 나를 쳐다본다. 또다시 근육 경직이 감지된다. 이번에는 그 강도가 크지 않다. 또 한 바퀴 돌아온다. 여전히 긴장한다. 고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긴장시킨다는 것을 안다. 이제 사무실에 돌아갈 시간이다. 사무실을 향해 걸어오다가 뒤돌아보니 그 녀석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순간적으로 또 몸이 움찔한다. 손을 흔들어준다. 고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제 호흡이 편안하다. 고양이는 없다. 문득 아내와 어머니가 생각난다. 둘이서 서로 많이도 힘들어했다. 내 생각에 어머니도 심성이 좋으신 분이고 아내도 마음이 착하고 고왔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냉랭한 관계였다. 당시에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늦은 아침 시간까지 잠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두 고부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내는 싸늘한 냉기가
이부자리를 뚫고 들어올 지경이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힘이 들었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는 두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마도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다. 결국 10년 만에 어머니는 분가를 하셨다. 더 이상 서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내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 때때로 필요에 따라 왕래하면서 그럭저럭 무난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도 하는 사이로 발전해갔다. 어느 순간 두 사람과 함께 있어도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가 직장 문제로 울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결국 어머니는 홀로 부산에서 살게 되었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노환으로 인한 고통을 알지만 다시는 함께 살자고 권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왕래하다가 결국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책을 읽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열어놓은 현관문 앞에 뭔가 검은 물체가 어슬렁거린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머리끝이 쭈삣해진다. 고양이다. 저리 못 가? 신발을 집어들고 냅다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다. 고양이는 뒤를 힐끔 돌아보며 느릿느릿 달아난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아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다시 모시자고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절뚝거리는 것이 정상이다.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러진 뼈가 다시 제자리에 고정되어 회복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주변 사람들도 그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치료가 되도록 돕거나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웃에 사는 분은 뇌졸중으로 인해 몸의 왼쪽 부위가 마비 증세가 있어 모든 게 불편하다. 걷는 데부터 음식을 씹는 일까지 정상이 아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도 어눌해져 발음이 완전하지 못하니 알아듣기가 종종 힘이 든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장기간의 병원 치료 이후 재활까지 정성껏 돌보고 있다.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육체활동을 힘들어 하듯이 누군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로 인해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거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힘들어할 수 있다. 이럴 때 육체적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을 대하듯 정신적 상처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 성향을 보이거나 정서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정성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아쉬운 것은 육체적인 상처나 아픔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치료에 힘쓰며 이해의 마음으로 대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그 상처로 인한 절뚝거림을 우리가 포용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다투며 오히려 더 상처 주기가 쉽다. 그리하여 상처를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조폭도 두려워할 정도로 과격한 생활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다. 상대가 누구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싸움을 해대니 아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 소위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예의범절이다. 누구라도 예의와 범절에 어긋나면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엄격한 기준이 자기의 아내와 두 자녀에게도 적용되어 그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의범절을 중시하면서도 세상을 살벌하게 살게 된 것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부터이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막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자신의 생모는 아버지의 후초로 들어와서 구박살이 서름을 못 견뎌서 자살을 해버리고 자신은 큰엄마를 친엄마라 알고 지금껏 자랐다. 대학 입학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상의 각오도 남는다.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은 변곡점을 맞이했다. 말 그대로 막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생모를 자살하게 만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적개심,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는 존재의 비루함이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한 분노의 감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대니 누구도 당해낼 채간이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도덕이나 예의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나 그 가족들에 대한 적개심일 것이다. 그들이 인간적 도리를 알았더라면 자기의 생모가 자살하도록 몰아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그를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모의 비참한 죽음과 억울함에 대한 복수심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 적개심을 품게 한 것이다. 그런 심정이 누적되어 마침내 폭력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기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세상과 화해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우선 이분의 절뚝거림을 환자의 절뚝거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과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환자는 도움과 치료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절뚝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